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편 박민호가 손수지었던 경기도 가평의 전원주택은 텅 빈 채 잠겨 있었다. 최수연은 차마 그곳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아픈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집을 팔기 위해 찾아가기로 결심한 그날, 그녀는 집터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자랑이자 자식과도 같았던 장미 정원이 완벽하게 가꿔져 있었기 때문이다. 장미 덤불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땅은 방금 물을 준 듯 촉촉했다. 누가? 대체 왜? 밀려오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그녀는 남편이 직접 만든 CCTV 서버를 보관해 두었던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영상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겁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소나타는 2년 동안 더욱 깊게 파인 비포장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힘겹게 나아갔다. 수연은 핸들을 꽉 쥔 채 곧 마주하게 될 폐허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페인트가 벗겨진 울타리, 추위에 깨져버린 온실 유리창 같은 것들. 그녀는 집을 팔기 전에 간단한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머릿속으로 어림짐작해 보았다.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부어야 할 게 분명했다. 소나무 꼭대기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걸려있을 무렵 그녀는 솔빛 마을로 접어들었다. 가슴속에서는 그리움과 과거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인 무거운 돌덩이가 울렁거렸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익숙한 집 앞 코너를 돌며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대문 가까이 다가섰을 때 수연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2년 전에도 이미 칠이 필요했던 울타리가 신선한 갈색 네커로 반짝이고 있었다. 녹슨 경첩 때문에 항상 끼걱거리던 작은 문은 최근에 기름칠이라도 한 듯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만약을 대비해 차 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장미 정원이었다. 민호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정성껏 돌보던 바로 그 장미들이었다. 그는 전용 가위로 가지 하나하나를 자르고 겨울이면 지프로 된 덮개와 새끼줄로 감싸주곤 했다. 수연은 그의 투덜거림을 기억했다. 내가 죽으면 이 예쁜 녀석들도 다 말라 죽겠지? 나처럼 돌봐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장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덤불 주위의 흙은 부드럽고 촉촉했다. 아침에 물을 준 것이 분명했다. 덩굴 장미들은 지지대에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봉오리들은 정확한 각도로 잘려 있었다. 광철 씨, 그녀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며 그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렀다. 민호의 사촌 동생에게 만일을 대비해 예비 열쇠를 맡겨둔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웠다. 박광철은 지난 반년 동안 망해가는 카센터 탓만 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 바빴다. 그런 그가 남의 정원을 돌볼 시간과 돈이 어디 있겠는가. 현관문은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자물쇠는 최근에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문지방에는 남성용 슬리퍼가 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집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소나무 진액 냄새와 어딘가 익숙한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호가 차고에서 쇠붙이들을 만지작거릴 때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거실의 소파에는 덮개가 벗겨져 있었고 쿠션은 푹신하게 부풀어 있었다. 식탁 위 화병에는 들국화가 꽂혀 있었다. 수연은 뒷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냉장고는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안에는 신선한 식료품이 가득했다. 제조일자가 사흘 전인 우유, 공장에서 포장된 슬라이스 햄, 냉동실에는 만두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노숙자의 짓은 아니었다. 떠돌이가 식료품을 살 돈이 어디 있으며 까다로운 장미를 돌볼 인내심이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 이곳에 완전한 주인 행세를 하며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할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침실의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협탁 위에는 마시다 만 찻잔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연장과 상자들로 가득 찬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석에 낡은 컴퓨터 본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민호가 CCTV 카메라를 연결해 놓았던 바로 그 컴퓨터였다. 전부 내가 직접 해야지. 전부 그는 그때 전선을 풀며 중얼거렸었다.
이런 시시한 일로 보안업체에 돈을 줄 수는 없지. 그는 쿠팡에서 카메라를 주문하고 중국어로 된 설명서에 투덜거리며 집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때는 수연이 그의 고집을 보고 웃었지만 지금은 그 남자의 객기에 신께 감사하고 있었다. 컴퓨터는 삐걱거리며 부팅되었다. 비밀번호는 한 번에 맞았다. CCTV 프로그램이 열리자 4개의 작은 창에 각기 다른 카메라의 영상이 나타났다. 수연은 녹화 기록을 찾아 어젯밤으로 시간을 돌렸다. 20시 47분 현관문이 열렸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수연이 민호의 마지막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셔츠였다. 그가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광철이었다. 뒤이어 꿀 색깔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가 창가를 지날 때 수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알아보았다. 가장 친한 친구, 오진아였다. 배신자들. 그녀는 뺨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화면 속에서 광철은 주인 행세를 하며 진아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무언가에 대해 웃고 키스를 나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강력한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2년 동안 불쌍한 친척 행세를 하며 기름값과 식료품비를 구걸하던 광철.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울며 힘내, 친구야, 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껴안았던 진아. 그러고는 매주 전화해서 미용실 대출금을 갚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던 그 진아였다. 수연은 볼륨 조절기를 찾아 민호의 낡은 헤드폰에 소리를 연결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여기 좋지. 응. 광철이 소파에 기대 앉으며 말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럼 좀 더 살면 되지. 진아가 와인 잔을 돌리며 대꾸했다. 뭘 서두를 필요 있어? 일단 그년을 잘 구슬려서 헐갑에 집을 넘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진아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벌써 2년이나 지났다고. 그래서 뭐, 성급하긴. 민호랑 결혼할 때도 서두르더니 내가 말렸잖아. 이번 일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깔끔하게 처리됐잖아. 광철은 움찔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 여기서 우리 얘기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웃들은 1km는 떨어져 있고 수연이 그녀는 귀신 나올까 무서워서 코빼기도 안 비칠걸. 진정해. 수연은 헤드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려 말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들었다. 은방울꽃으로 만든 약, 기억나? 진아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심장약 대신에 슬쩍 바꿔치기 했지? 내가 약국에서 일했었잖아. 누가 확인했겠어? 효과는 느리지만 확실했지? 심장이 계획대로 딱 멈춰졌잖아. 부검에서도 깨끗했고 화학 성분도 전혀 없었지. 천연 약초니까. 닥쳐. 광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 내가 내 인생을 펴주게 했는데 집, 그리고 그의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 수연은 헤드폰을 벗어던졌다. 귀가 윙윙 울리고 눈앞에 붉은 원이 떠다녔다. 민호를 소리 소문 없이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 말이 달궈진 모처럼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녹화 영상을 뒤로 돌려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키보드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문득 민호가 죽기 한 달 전 약 맛이 쓰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바보같이 그녀는 그때 40도에 육박하는 고열로 알아누워 있었다. 그리고 친절한 친구 진아는 아는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자청했다. 오빠한테 약초로 만든 천연약을 처방해줬어. 그녀는 돌아와서 지적이었다. 화학약품보다 훨씬 나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수연은 걱정하지 않았다. 믿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의 관 옆에 서서 52살 남자의 심장이 그냥 멈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겨우 창고 구석에 있는 양동이까지 달려갔다. 쓸개즙만 남을 때까지 속을 개원했다.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어디선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외부 카메라 화면에 하얀색 아반떼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광철이 문을 열러 나갔다. 그녀의 소나타는 현관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다. 멍청이, 숨겼어야 했는데. 저 차 누구 거야? 그가 진아에게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알아? 번호판 봐봐. 최수연, 제기랄, 그녀가 여기 있어.
그들은 문을 쾅 닫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연은 녹화 영상을 복사하기 위해 USB를 미친 듯이 찾았지만 손가락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발소리와 욕설,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나와. 얘기 좀 해. 광철이 소리쳤다. 자기야, 무서워하지 마. 우린 내 편이잖아. 진아가 뒤따랐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다가왔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창고 천장에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다락에서는 먼지와 낡은 나무 냄새가 났다. 환기창은 별채 지붕으로 나 있었다. 광철은 이미 창고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좋게 말할 때 열어. 수연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발밑에서 지붕 슬레이트가 부서졌다. 그녀는 미끄러져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까졌고 별채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을 삐끗했다. 하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산딸기 덤불을 헤치며 달렸다. 울타리는 기억보다 높았다. 철조망에 손바닥이 찢기면서 기어올라야 했다. 뒤에서 비명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길도 없는 숲을 향해 내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고 발은 축축한 이끼에 빠졌다. 재킷 속을 파고드는 기분 나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힘이 다할 때까지 달리다가 늙은 소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민호를 죽였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독살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의 집에서 살고, 그의 컵으로 마시고, 그의 침대에서 잤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순진한 바보는 과로를 견디지 못한 남편의 심장을 탓하며 자연사라고 믿고 슬퍼했다. 수연은 무릎을 털고 일어섰다. 그들은 그녀가 경찰서로 달려가 울고불고하며 살인이라고 소리칠 것이라 생각하겠지. 그러면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녀가 슬픔에 잠겨 헛소리를 하고 있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었다.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수연은 민호의 영전에 조용한 맹세를 했다. 바로 경찰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너무 간단한 일이었다. 아직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그녀가 미쳤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을 서서히 파멸시킬 것이다. 똑같은 공포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흠뻑 젖고 손과 무릎이 온통 상처투성이인 채로 수연이 도로에 나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춘천으로 상자를 싣고 가던 낡은 포터 트럭 운전사가 2만 원에 태워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행색을 보고 혀를 찼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운전석에서는 경유와 값싼 담배 냄새가 났고 스피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어디 멀리 가슈? 운전사가 그녀의 피 묻은 손바닥을 곁눈질하며 물었다. 도시의 친척 집에 가요. 수연은 차가운 문에 몸을 기대며 거짓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히터를 더 세게 틀었다. 춘천 버스터미널에 내린 그녀는 고갯짓으로 감사를 표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광철과 진아가 이미 다녀갔을 게 뻔했다. 수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을 내어주는 변두리의 허름한 여인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꽃무늬 잠옷을 입은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하루 3만 원이라는 숙박비는 호기심을 이기기에 충분했다. 신분증 필요 없어요. 수연이 돈을 내밀며 물었다. 내게 신분증이 뭐 필요 있어? 3일치 선불로 내고 지내. 방은 비조받고 침대는 푹 꺼져 있었으며 아주 오래된 경대에서는 나프탈렌과 묵은 냄새가 났다. 수연은 흐릿한 거울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는 비에 젖어 뭉쳐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옷은 흙과 가시로 뒤덮여 있었다. 밤새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민호의 마지막 몇 달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새 약을 먹은 후 심장이 두근거린다던 그의 불평. 계단을 오를 때 이마에 맺히던 식은땀. 그녀가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몸이 천연약재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말리던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 진아의 모습. 걱정 마, 수연아. 약초는 처음엔 다 그래? 일주일만 지나면 민호 씨도 훨씬 나아질 거야. 그리고 수연은 믿었다. 친자매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맹목적으로 의심 없이 믿었다. 아침에 그녀는 페인트가 벗겨진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다.
시장에 가서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바지와 검은색 목티, 어두운 후드 재킷을 샀다. 휴대폰 가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명의로 개통된 폴더폰과 유심칩을 구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고 가방 안감에 숨겼다. 여인숙 주인의 이웃인 50살쯤 되어 보이는 술 냄새 나는 빨간 얼굴의 남자가 낡은 프라이드를 빌려주었다. 하루 5만 원, 기름은 알아서 그가 열쇠를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면허증은?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려줄 때 보여드릴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선불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제3시립병원은 전형적인 2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접수처에는 노인들이 무인 접수기에 대해 불평하며 붐비고 있었다. 수연은 2층으로 올라가 외래 간호사실을 찾았다. 문에는 김영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김영희 간호사는 60세가 다 되어가는 구겨진 가운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족 연금 문제로 왔다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의료 정보는 비밀이에요. 아가씨, 규정상 안 돼요. 김영희 선생님, 수연은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박민호 씨가 항상 선생님을 좋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나이든 간호사는 민호가 봉투에 담아있지 않고 건네던 넉넉한 감사의 표시를 떠올리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알았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 뭐가 궁금한데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처방전이요. 서류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김영희 간호사는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찬장에서 먼지 쌓인 파일을 꺼내 점점 더 미간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이상하네. 평소 드시던 혈압약은 처방됐는데 약국에서 구입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대신 뭘 가져갔죠? 수연은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부인의 위임장을 근거로 한 심장 기능 개선용 생약 제제네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연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위임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영희 간호사는 서류철을 뒤져 누렇게 변한 종이를 꺼냈다. 서명은 그녀의 것과 비슷했지만 어설펐다. 명백한 위조였다. 날짜는 그녀가 40도 고열로 알아눕던 바로 그날이었다. 이 서류를 누가 가져왔나요? 저는 아니었는데요.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예쁘고 세련된 여자였는데 복도 전체에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남편이 화학약품에 질려서 민간요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며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더군요. 내가 고혈압 환자에게 그런 탕약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무슨 탕약이었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디기탈리스 성분이 들어간 거요. 민간에서는 은방울꽃이라고도 하죠. 심장 배당체인데 소량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약이죠. 수연이 말을 마쳤다. 김영희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약초 전문가가 안전한 농도라고 조언했다고. 그 여자 목에 제이 모양의 금목걸이가 있었죠. 수연이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아는 분이군요.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이 서류들 복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희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기다리세요. 10분 후 수연은 복사본이 담긴 파일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은 알림으로 폭발했다. 광철과 진아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는 느낌표로 가득했다. 어디야? 걱정돼. 당장 전화해. 수연은 진아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첫 신호에 바로 받았다. 수연아, 세상에 어디 있었어? 우리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나 이수연은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미안해, 진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집에 가봤는데 내 차는 버려져 있고 문은 열려 있었어. 광철 씨는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다니까? 곧 진짜로 걸리게 될 거야. 수연은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에 다가서자 머리가 어지러웠어. 그리고 그 사람을 봤어. 누구를? 진아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민호 씨 2층 창문에서 날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서 아무 차나 얻어 타고 도로까지 나왔어. 그 다음엔 버스 타고.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진아가 눈을 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전형적인 히스테리 환자 최수연. 어딜 가나 헛것을 보는군. 자기야, 친구의 목소리가 역겨울 정도로 다정해졌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이해해. 추억이 깃든 곳에 돌아가는 건 힘든 일이지.
마침 우리가 그 근처에 있어서 집을 확인해 봤어. 광철 씨가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고. 특히 남의 재산은 말이지. 수연은 속으로 덧붙였다. 진아야, 내 차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난 도저히 거기로 다시 못 돌아가겠어. 미안해, 이렇게 돼서. 물론이지. 친구, 지금 바로 갈게. 집에 있어? 응, 기다릴게. 수연은 결혼 전부터 살던 시내의 원룸으로 갔다. 재빨리 몸을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주소 없이 빨간 매직으로 증인 8월 12일이라고만 쓰인 갈색 봉투를 놓아두었다. 민호의 기일이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광철과 진아가 걱정스러운 가면을 쓴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집 안을 활보하던 바로 그 광철이 이제는 걱정 많은 친척 행세를 하고 있었다. 수연아,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투덜거렸다. 혼자 그런 외진 곳에 가면 어떻게? 진아가 그녀를 껴안자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의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수연은 억지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쉬, 자기야. 진아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다 괜찮아. 내가 차나 한 잔 끓일게. 그녀가 부엌으로 간 사이 광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이 갈색 봉투에 닿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턱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그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 그거요? 수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편함에 있더라고요? 광고인가 봐요. 아직 안 열어봤어요. 광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글씨를 읽더니 연거푸 침을 삼켰다. 진아야, 그가 소리쳤다. 이리 와봐. 그녀가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다. 광철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전자가 기우뚱하며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수연이가 우편함에서 찾았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 안에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앉아 그들의 공포를 매 순간 즐기고 있었다. 열어보세요. 왜들 그러세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안 돼.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진아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남의 편지를 왜 읽어? 경찰서에 갖다 줘. 알아서 처리하게. 맞아. 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미친놈들이 우편함에 뭘 넣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 그들은 30분 정도 더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겉돌았다. 두 사람은 마치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계속 곁눈질했다. 떠나면서 진아가 수연의 어깨를 꽉 쥐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수연이 속삭였다. 너희가 진짜 친구야.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폴더폰을 꺼냈다. 광철의 번호는 외우고 있었다. 20분쯤 기다렸다. 그들이 집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약이 쓰더군요. 네, 그때 병원에서 두 사람 봤어요. 1분 후 전화가 폭발하듯 울려왔다. 수연은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전화를 끄고 광철이 길 한가운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켜 진아에게 문자를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진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얼마를 원해? 이수연은 답하지 않았다. 제 꾀에 빠져 허위적거리게 내버려뒀다. 항아리 속의 거미처럼 서로를 물어뜯게 놔뒀다. 공포는 복수의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3일 동안 그녀는 기다리며 가끔 스마트폰을 켜 그들의 공황 상태가 담긴 메시지를 읽었다. 광철은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진아는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애원했다. 그러다 다시 협박, 그리고 돈 제한이 이어졌다.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나흘째 밤, 수연은 솔빛 마을로 향했다. 낡은 프라이드를 숲속에 숨기고 500m쯤 걸어갔다. 그녀와 민호만 아는 낡은 창고의 지하 통로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들은 없었지만 흩어진 물건들을 보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은 흔적이 역력했다. 2층 창고에서 수연은 컴퓨터를 켰다. 민호는 1년 전 스마트 홈 시스템을 설치했었다. 직접 회로를 납땜하고 프로그래밍하며 중국어 설명서에 투덜거렸다. 조명, 음악, 잠금장치, 롤러 셔터 제어. 모든 것이 바로 옆 서랍에 있던 낡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었다. 수연은 카메라를 확인했다. 22시 47분, 익숙한 아반떼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광철이 먼저 내렸다. 평소에 거만한 자신감은 온데간데없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진아는 더 심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생기 없는 눈, 불안하게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하실에 있다고 했잖아. 광철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벽돌 뒤 어딘가에.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도 거짓말은 아닐 거야. 내가 직접 숨기는 걸 봤어. 달러랑 금괴, 최소 5만 달러는 될 거야.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광철은 즉시 모든 불을 켰다. 이제 어둠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쾅쾅거렸다. 수연은 스마트 홈 앱을 열며 비웃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광철이 큰 망치로 벽을 부수는데 한창 열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치 한 번으로 집 전체의 전기를 차단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아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뒤이어 광철의 거친 욕설이 들렸다. 다음 단계로 수연은 오디오 시스템을 켰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KBS 일라디오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조용필의 친구여가 울려 퍼졌다.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그는 차고에서 항상 이 노래를 들었다. 집안은 패닉에 빠졌다. 광철과 진아는 가구에 부딪히고 욕설을 내뱉으며 허공의 위협을 외치며 방들을 뛰어다녔다. 수연은 그들이 침실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낡은 흔들의자에 묶어둔 낚싯줄을 당겼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마치 방금 전까지 유령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진아는 비명을 질렀다. 광철은 의자를 잡아채 벽에 내동댕이 쳤다. 나와, 이년아. 이따위 서커스는 집어치워. 그들이 위층에서 허둥대는 동안 수연은 1층으로 내려가 부엌 식탁 위에 커다란 흰 봉투를 놓았다. 안에는 그녀가 메모를 추가한 진단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사인, 디기탈리스 배당체 중독. 증인에 의해 확인됨. 창고로 돌아온 것은 때마침이었다. 모니터에는 두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진아가 먼저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 종이를 제대로 찢지도 못했다. 읽고 나서는 흐느끼며 벽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영희 그년이, 그 늙은 여자가 우릴 팔았어. 닥쳐. 광철이 종이를 빼앗아 훑어보았다. 이건 유령 짓이 아니야. 복사본을 만들 리가 없잖아. 살아있는 누군가의 짓이야. 그들은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수연은 이미 전자 잠금 장치를 작동시킨 후였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광철이 문을 발로 찼다. 열어. 내가 널 찾아내고 말겠어. 수연은 모든 창문의 롤러 셔터를 내렸다. 금속판이 굉음을 내며 창문을 막았다. 집은 더드로 변했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이 그의 전화기 녹음 파일에서 찾아낸 오래된 음성 메시지였다. 광철아, 어디야? 빨리 와. 삼겹살 다 식겠다. 언젠가 오래전 소풍에서 나눴던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지금 갇힌 집안,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저 세상에서 온 선고처럼 들렸다. 진아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광철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광철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부엌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이마에는 지하실의 벽돌 먼지와 뒤섞인 식은땀이 흘렀다. 민호가 아니야. 그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어, 이 멍청한 년아. 유령은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고. 진아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번진 마스카라가 그녀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그럼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광철은 식탁에서 봉투를 집어 다시 읽었다. 디기탈리스 배당책. 이걸 어떻게 알았지? 스피커에서 다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녹음이었다. 수연아, 장미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물 없이는 오래 못 버텨. 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광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더는 못 참겠어. 여기서 내보내줘. 그가 발로 찾아 그녀는 벽으로 나뒹굴었다. 닥치고 생각 좀 하자. 광철은 현관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어깨로 밀치고 온몸으로 부딪혔다. 소용없었다. 금속 경첩과 전자 잠금 장치는 단단히 버텼다. 그는 창문으로 돌아섰다. 롤러 셔터는 틈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지하실, 그가 외쳤다. 거긴 창문이 있어. 그들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비틀거리며 아래로 달려갔다.
지하실에는 천장 가까이에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그 창문 역시 바깥에서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언제 저걸 광철은 분노에 차 주먹으로 벽을 쳤다. 대체 언제 민호 그 자식이 이 창살을 설치한 거야? 갑자기 지하실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켜졌다. 그들은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떴을 때 구석의 삼각대 위에 놓인 낡은 태블릿을 발견했다. 화면이 빛나며 수연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녕, 광철씨 안녕. 내 친구 진아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내 깜짝 선물은 어때? 광철은 태블릿으로 달려들었지만 영상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였다. 돈을 찾고 있었니? 화면 속 수연이 말을 이었다. 거기엔 이제 없어. 장례식 일주일 후에 전부 내 계좌로 옮겼거든. 민호 씨가 모든 비밀번호와 접속 권한을 내게 남겨줬어. 2년이나 늦은 셈이지. 어디야, 이년아. 광철이 소리치며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녹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걸 남겨뒀어.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기회. 광철은 온 힘을 다해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더디였다. 나가야 해. 그는 부서진 벽 옆에 놓아둔 큰 망치를 집어들었다. 이 빌어먹을 문을 박살 내버릴 거야?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광철이 현관문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려는 순간 현관이 그의 얼굴을 향해 쏘는 눈부신 탐조등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빛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약해졌을 때 계단 아래에 수연이 서 있었다. 살아있는 실제의 수연이 머리를 단단히 묶고 어둡고 실용적인 옷차림으로 그녀의 손에는 앱이 열린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망치 내려놔. 그녀가 명령했다.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아, 인연이. 광철이 이를 드러냈다. 드디어 기어 나왔구나. 그게 내 실수야. 멍청한 년이. 그는 망치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화면의 버튼을 눌렀다. 현관 구석에서 짙은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막탄이 광철을 감쌌다. 그는 기침을 하며 방향 감각을 잃고 눈먼 상태로 망치를 휘둘렀다. 수연의 목소리가 모든 스피커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민호 씨는 도둑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치했어. 그 도둑이 친동생 같은 사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을 때 광철은 여전히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침을 뱉었다. 머리 좀 썼네. 그래, 편지도 문자도 전부 내 짓이었군.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경찰이라도 불렀어. 아니,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미끼를 던졌을 뿐이야. 너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문 거지? 웃기지 마. 광철이 소리쳤다. 진실을 원해? 그래, 말해주지. 맞아, 내가 다 계획했어. 저 멍청한 년한테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지? 내 남편 박민호는 돈다발 위에 앉아서 꼼짝도 안 했어. 친형제나 다름없는 나한테는 푼돈이나 던져주면서 자기는 뒤로 수억을 숨겨놓고 말이야. 광철 씨, 닥쳐. 진아가 그의 등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안 닥쳐.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너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하자, 깔끔하게 하자. 그러더니 2년 내내 징징거렸잖아. 언제 집을 차지하냐, 언제 돈을 찾냐고. 수연은 손을 들어 천장 구석을 가리켰다. 광철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연기 감지기처럼 위장된 곳에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게 뭐야? 그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민호 씨가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카메라 중 하나야. 수연이 비웃었다. 다만 이제는 그냥 디스크에 녹화만 하는 게 아니지. 지난 15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거든. 어디로? 광철은 카메라로 달려가 손을 뻗으려 했다. 우리 상속 담당 변호사 이메일, 그리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당신들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내가 링크를 보냈어. 망치가 광철의 손에서 미끄러져 굉음을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밖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친구여 멜로디를 뚫고 점점 커지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내가 그랬을 리 없어. 할 수 있었지. 예수연은 벽에 있는 제어판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다. 롤러 셔터가 굉음을 내며 올라가 창문을 드러냈다. 유리 너머로 경찰차의 파랗고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다. 광철은 문으로 달려가 얼어붙은 진아를 밀쳤다. 도망쳐, 이 멍청한 년아. 그는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열렸다. 문을 활짝 열자마자 그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그를 향한 손전등 불빛에 맞닥뜨렸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메가폰으로 증폭된 목소리가 울렸다. 바닥에 엎드려. 빨리. 광철은 문지방에서 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 진아가 흐느끼고 있었다. 수연은 그들을 지나쳐 조용히 현관으로 나섰다. 저는 최수연입니다. 그녀가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현관으로 올라왔고 한 명은 권총을 겨눈 채 아래에 남았다. 광철은 벽을 보게 돌려 세워졌고 두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다. 박광철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사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차로 끌려갔다. 광철은 저항하며 수연을 돌아보았다. 내가 전부 꾸민 거야? 이 사기꾼. 경찰관이 그의 뒤통수를 눌러 몸을 숙이게 하고 차에 태웠다. 두 번째 경찰관이 진아를 잡으러 올라갔다. 그녀는 문설주를 붙잡고 문에 서 있었다. 얼굴은 번진 화장품으로 얼룩져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전부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저 사람이 강요했어요? 협박했다고요. 따라오시죠. 부인. 이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몰라요. 저는 희생자라고요. 저 사람이 날 협박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차로 끌려가고 있었다. 현관에서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수연을 돌아보았다. 수연아, 우리 친구잖아. 저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 수연은 옛 친구가 뒷좌석에 앉혀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진아는 앞뒤 좌석 사이의 격자창을 주먹으로 치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체포조의 팀장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최수연 씨, 진술서와 말씀하신 녹화 영상이 필요합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건네며 말했다. 클라우드에 백업본도 있고요. 링크는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제 차가 있습니다. 뒤따라가겠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차로 향했다. 경찰차들이 차례로 마당에서 방향을 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을 따라 움직였다. 수연은 현관에 홀로 남았다. 정정만이 마당을 뒤덮었고 집안에서만 여전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시스템을 껐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숲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8개월은 8년처럼 길었다. 수사, 대질 신문, 법의학 감정. 광철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변호사가 자백이 담긴 영상이 유죄 판결과 같다고 설명하자 모든 죄를 진아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고 약에 취하게 했으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진아는 이에 맞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광철이 숨기고 있던 도박빚과 만약 수연이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녀에게도 사고를 위장해 처리하려던 그의 계획까지도. 그녀는 그가 어떻게 사고를 위장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진아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은방울꽃 탄약에 남은 병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다. 김영희 간호사는 위조된 위임장에 대해 증언했고 전문가들은 서명 위조를 확인했다. 춘천지방법원의 선고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지역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갑자기 친척 관계를 기억해낸 민호의 먼 친척들까지. 안경을 쓴 60대 여성 판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을 사전 공모에 의한 살인, 이기적 동기에 의한 집단 범죄, 특별 잔혹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죄로 유죄를 인정한다. 광철은 피고인석의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예전의 거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초점 없는 눈빛과 불안하게 떨리는 손가락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 박광철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중범죄 교도소에 수감한다. 그는 형량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피고인 오진아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일반 교도소에 수감한다. 진아는 울었지만 히스테리 없이 조용히 울었다. 구치소에서의 몇 달 동안 그녀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다. 잿빛 얼굴, 뿌리가 자라난 푸석한 머리카락뿐이었다. 선고 후 수연은 광철과의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다. 구치소의 면회실, 4개의 벽, 테이블, 의자,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 두꺼운 유리. 광철은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그는 눈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셔츠를 입고
그의 살인자를 껴안으며 민호의 소파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 민호의 컵으로 마시고 주인의 슬리퍼를 신고 그의 집을 돌아다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작별 인사가 아닌 이 장을 닦기 위해 펼친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광철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손짓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후회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다. 수연은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하늘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가을 하늘일 뿐이었다. 솔빛 마을에 그녀가 돌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다. 집은 비어 있었고 퀴퀴한 냄새와 경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이 수색 중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수연은 인부들을 고용했다. 살인자들이 앉았던 소파, 그들이 잤던 침대, 그들이 먹었던 식탁 등 모든 가구를 드러냈다. 벽지를 뜯어내고 커튼을 버렸다. 오직 집 앞의 장미 정원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덤불은 겨울을 준비하며 앙상했지만 살아 있었다. 민호의 낡은 물건들 속에서 그녀는 그의 손글씨가 담긴 메모장을 발견했다. 만약 우리 부부에게 이 집이 필요 없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인을 통해 먼 친척인 나탈리아, 즉 삼촌의 딸을 찾아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이혼한 후 7살 아들과 5살 딸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여기서 사세요. 수연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집과 장미들을 돌봐주세요. 아이들에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나탈리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최수연 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도와야죠. 한 달 후, 집은 다시 살아났다. 광철이 주인 행세를 하던 방에는 2층 침대가 놓였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었다. 해, 집, 삐뚤삐뚤한 꽃들. 수연은 주말마다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의 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벤치는 다른 가구들과 함께 불태워졌다. 아이들은 나탈리아가 이미 물을 주고 겨울을 나기 위해 덮어주는 법을 배운 장미 덤불 사이에서 놀고 있었다. 막내딸이 손에 흰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달려왔다. 수연 이모, 이거 받으세요. 수연은 꽃을 받아들고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아가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온, 행복이나 기쁨이 아닌 바로 평온이었다. 해가 숨 너머로 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서울로 향하는 저녁 전철 소리가 들렸다. 집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수연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돌아서서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호 씨 편히 쉬세요. 집은 깨끗해졌어요. 여긴 다시 좋은 곳이 되었어요. 바람이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집 안에서는 갓 구운 사과 파이 냄새가 났다. 나탈리아가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서 퍼즐을 맞추며 떠들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흰 장미를 물이 담긴 컵에 꽂았다. 창밖으로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유령은 이곳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기억만이 남았을 뿐이다. 광철과 진아는 진짜 유산이 숨겨진 돈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남겼다. 진실을 지킬 힘과 다시 집이 된 집을. 악은 한동안 승리했지만 영원히 축배를 들 수는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즉시 쉽지는 않았지만 소나무 위 안개를 뚫고 거짓과 배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조용하고 순종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성은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보다 더 강했다. 이야기는 비명이나 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웃고 식탁 위 평범한 컵에 흰 장미가 꽂혀 있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집에서의 조용한 저녁으로 끝났다.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한 장은 이제 영원히 닫혔다.